밀러가 나를 돌아봤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왜 막느냐는 표정이 역력했다. 하지만 나는 밀러보다 오래 이 바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댄스가 헌병대를 들먹인 순간 이건 토론이 아니라 협박이 됐다. 30년 커리어, 연금, 가족의 의료보험. 그 모든 것이 댄스의 손가락 끝에 달린 것이었다. 비겁했다.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밀러까지 끌려 내려가는 걸 눈앞에서 볼 수는 없었다. 밀러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고개를 떨궜다. 주먹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입은 다물었다. 댄스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의자에 몸을 파묻었다. 다리를 꼬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마치 이 모든 게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듯이. 정리하지, 스탠턴. 한국군이 우리 없이는 사흘도 못 버틴다는 시뮬레이션을 돌려 날이 밝기 전에 내 책상에 올려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막혀 있었다. 상황실 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복도의 형광등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등 뒤에서 댄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측근에게 농담을 던진 모양이었다. 미합 중국의 동맹 70년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터져나온 웃음이었다. 밀러가 옆에서 나란히 걸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밀러의 호흡이 거칠어진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펜타곤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워싱턴의 새벽은 아직 어두웠다. 냉전의 끝자락부터 걸프전, 아프간, 이라크, 그리고 한반도. 내 손을 거친 시뮬레이션의 숫자들은 언제나 정직했다. 그 숫자들이 미합 중국을 지켜왔다고. 나는 그렇게 믿어왔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숫자를 조작하러 가고 있었다. 30년 경력의 끝이 이것이라니. 펜타곤 지하 3층 벙커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밀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국장님, 시스템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변수를 아무리 조작해도 결론이 맞아떨어지려면 한국군 전력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해야 해요. 그건 흔적이 남습니다. 밀러의 말이 맞았다. 펜타곤의 전략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입력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스스로 검증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숫자를 조작하면 시스템이 경고를 뱉을 게 뻔했다. 밀러가 터미널 앞에 앉았다.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고 나를 올려다봤다. 시작하겠냐는 눈빛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거운 고개를 겨우겨우 끄덕였다. 댄스가 원하는 결론은 단순했다. 한국은 껍데기. 미국이 빠지면 사흘 만에 무너진다. 나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변수를 넣어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K 흑표 전차의 전력을 절반으로 깎고 K9 자주포의 사거리를 축소하고 현무 미사일의 명중률을 의도적으로 낮추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내 30년의 전문성을 동원해서 거짓말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밀러의 첫 번째 변수 입력이 시작됐다. K2 흑표 전차의 실전 데이터였다. 기동력, 화력, 장갑 방호 수치를 시스템에 밀어 넣었다. 그런데 밀러가 이상한 짓을 했다.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넣었다. 밀러 뭐 하는 거야? 국장님, 조작하려면 원본 결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점이 없으면 어디를 깎아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밀러가 K9 자주포, 현무탄도 미사일, 해성대함 미사일의 스펙을 순서대로 시스템에 올렸다. 한국군의 주력 무기 체계 전체가 슈퍼컴퓨터의 연산 회로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시뮬레이션 구동까지 통상 4분이 걸렸다. 나는 그 4분 동안 종이컵에 남은 커피를 마셨다.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화면이 바뀌었다. 결과값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숨이 턱 막혔다. 눈을 비볐다. 다시 봤다.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군 단독 전력평가, 동부 생존 등급, A+, 주변국 재래전 억제력 판정, 압살 수준. 밀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니터의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다.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맞을 리가 없었다. 아니, 맞으면 안 됐다. 한국이 미국 없이 주변국을 압도한다는 결론은 댄스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였으니까 나는 밀러의 어깨를 잡았다. 변수를 잘못 넣은 거 아니야. 다시 확인해봐. 밀러가 입력 로그를 하나하나 짚었다. 오류는 없었다. 데이터는 정확했고 시스템은 정상 가동 중이었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기계의 실수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주한미군 철수 변수를 넣어 미군이 완전히 빠진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가 어떻게 변하는지 돌려봐. 밀러가 변수를 수정했다. 주한미군이 18,000명 완전 철수.
태평양 함대 지원 불가, 공군 전개 차단, 미국의 군사적 존재를 한반도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설정이었다. 이 조건이라면 한국군의 생존 등급이 떨어져야 정상이었다. 결과가 나왔다. 화면을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한국군 단독 생존 판정. 완벽. 그리고 그 아래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장이 한 줄 더 있었다. 미 태평양 함대 작전 지속 능력. 주한미군 철수 후 72시간 이내 연쇄 붕괴. 미국이 한국에서 빠지면 한국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이 무너진다는 뜻이었다. 사분이 걸려 나온 결론이 30년 동안 내가 믿어온 구조를 통째로 뒤집어 버렸다. 국장님, 밀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 숫자가 맞다면 한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킨 게 아니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밀러가 맞았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 3번 더 돌렸다. 한국군 전력을 70%로 깎고 탄약 비축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마지막에는 전력의 절반을 증발시키는 시나리오까지 넣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그런데도 시스템은 한국군의 단독 생존을 유지했다. 등급이 B+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주변국 재래전 억제력을 보유한다는 판정이었다. 반대로 태평양 함대 붕괴 예상 시간은 63시간, 51시간으로 계속 앞당겨졌다. 밀러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제가 돌릴 때마다 우리 쪽이 더 망합니다. 이건 기계 오류가 아니에요. 나는 모니터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0년 동안 내가 다뤄온 숫자들이 지금 내 앞에서 하나의 사실을 외치고 있었다. 한국은 껍데기가 아니었다. 한국은 태평양 안보의 핵심 기둥이었고 그 기둥을 빼는 순간 무너지는 건 한국이 아니라 미합중국이었다. 밀러가 출력 버튼을 눌렀다. 프린터에서 보고서가 나왔다. 따뜻한 종이를 손에 쥐는 순간 손가락이 떨렸다. 이 종이를 댄스에게 가져가면 나는 끝장이었다. 가져가지 않아도 끝장이었다. 나는 그 보고서를 접어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금고 비밀번호를 돌리고 자물쇠를 잠갔다.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진실을 가뒀다. 바로 그 시각, 댄스는 별도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주미 한국 대사관에 직접 전화를 건 것이었다. 댄스가 당직 참사관에게 한 말은 이랬다. 한국 친구들, 수표 끊어올 준비나 해. 아침까지 안 오면 짐 싸야 할 거야. 조롱이었다. 외교적 언어의 탈을 쓴 모욕이었다. 그런데 대사관의 반응이 이상했다. NSA 감청 기록에 따르면 한국 대사관 참사관은 댄스의 발언에 단 한마디의 감정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 부보좌관님의 발언 원문을 텍스트로 본국에 선고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그 한마디만 남기고 통신을 끊어버렸다. 나는 그 감청 기록을 읽으면서 묘한 불안을 느꼈다. 일반적으로 동맹국이 이런 모욕을 당하면 격앙되거나 최소한 유감을 표명한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런 감정도 내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 상황 자체가 자기들의 시나리오 안에 있다는 듯이 담담하게 기록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NSA 분석관이 내 책상에 급보를 올렸다. 한국 국방부 내부통신 감청 내용이었다. 나는 호소문이 올 줄 알았다.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해달라는 탄원이나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초안 같은 것을 예상했다. 화면에 뜬 문서의 제목을 읽는 순간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한미동맹 법적 파기 절차서 최종본. 호소가 아니었다. 파기였다. 한국은 미국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대신 스스로 줄을 끊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도 감정적인 성명서가 아니라 법적 절차서를 한 글자 한 글자가 조항번호와 이행기한으로 채워진 서류를 완성하고 있었다. 감청 기록의 마지막 줄에는 차기준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국방부 정책관이었다. 이 사람의 지시가 기록되어 있었다. 감정이 섞인 문장은 모두 삭제하십시오. 남길 것은 숫자와 법조항뿐입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워싱턴이 한국의 굴복을 기다리며 조롱을 퍼부을 때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감정 대신 조문을, 호소 대신 기한을, 분노 대신 숫자를 무기로 장전하는 전쟁이었다. 오전 9시 정각. 펜타곤 통신실의 팩스기 30여 대가 동시에 울렸다. 나는 급히 내려갔다. 인기계음이 방을 채우고 있었다. 한 대가 아니라 30대가 일제히 종이를 토해내는 광경은 처음이었다. 하사관이 가장 먼저 출력된 용지를 건넸다. 첫 줄을 읽었다. 미합중국의 일방적 철수 의사, 공식 접수 및 후속 조치 통보,
건조한 글씨체, 사무적인 문장, 감정이 담긴 단어는 한 글자도 없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직인이 붉게 찍혀 있었다. 그 붉은 원형 인장을 보는 순간 커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나는 공문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본 공문 수신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72시간 이내에 철수 발언에 대한 공식 철회, 공문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아래 명시된 3개 조항은 예외 없이 자동 집행됩니다. 72시간, 사흘이었다. 한국이 미합 중국에 사흘의 기한을 준 것이었다. 아래로 눈을 내렸다. 요구 조건 제1항. 주한미군 기지 무상, 임대 계약 즉각, 폐기 및 소급 과태료 부과. 오산, 평택, 군산, 대구, 한반도 전역에 퍼져 있는 미군 기지의 토지 사용료를 소급해서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수십 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용해온 부지들이었다. 소급 과태료의 규모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다가 포기했다. 천문학적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다. 요구 조건 제2항. 미국산 차세대 요격 시스템 도입 계획, 전면 백지화 및 선수금 환수. 150억 달러짜리 계약이었다. 이 계약이 취소되면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태평양 사업부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었다. 요구 조건 제3항. 한미연합 방산기술 특허 권한 연구 회수. 이 조항을 읽는 순간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질 뻔했다. 한미연합개발로 만들어진 무기체계의 특허권을 한국이 영구적으로 회수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무기들 중 한국 기술이 들어간 장비가 얼마나 되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 조항이 집행되면 펜타곤의 무기 조달 체계 자체가 마비될 수 있었다. 세 개의 조항 아래에 차기준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작성자였다. 감청에서 봤던 그 이름. 감정을 모두 지우고 숫자와 법조항만 남기라고 지시했던 사람. 이 공문은 그 지시의 결과물이었다. 단 한 줄의 호소도, 한 단어의 유감 표명도 없었다. 오직 조항 번호와 이행 기한과 집행 절차만이 기계처럼 나열되어 있었다. 백악관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댄스는 이미 공문을 읽은 뒤였다. 바닥에 구겨진 팩스 용지가 3장 흩어져 있었다. 댄스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밖이었다. 허풍이야. 쟤들이 감히 미합 중국에 기한을 걸어 사흘 지나면 울면서 전화할 거야. 나는 차기준의 통화 기록을 댄스에게 건넸다. 그 무렵 국무부 차관이 차기준 정책관에게 직통 전화를 건 기록이었다. 차관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공문이 대체 뭔가 미합 중국을 상대로 기한을 정하다니. 외교적 결례도 정도가 있지. 차기준 정책관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었다. 숨소리 하나 흔들리지 않은 것으로 분석관이 판단한 음성이었다. 차관님, 귀국 백악관의 긴급 성명이 주한미군의 일방적 철수를 시사한 것은 귀국의 독자적 판단이었습니다. 본국은 해당 판단을 존중하여 법적 후속 절차를 밟는 것뿐입니다. 차관이 목소리를 더 높였다. 당장 그 터무니없는 공문을 회수해. 72시간 미합 중국에 기한을 걸어 정신이 나갔어. 차기준의 두 번째 응답이 기록의 마지막이었다. 현재 남은 시간은 71시간 40분입니다. 공문 수신 확인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통신이 끊겼다. 한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것이었다. 미 합중국 국무부 차관에게 남은 시간만 읊어주고 전화를 뚝 끊어버린 것이었다. 나는 통화 기록을 내려놓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건 내가 아는 한국이 아니었다. 30년 동안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불만이 있어도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결국은 타협점을 찾았다. 그런 한국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협상 대신 통보를, 호소 대신 기한을, 대화 대신 끊김을 선택한 것이었다. 상황실 벽에 걸린 디지털 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오전 9시 22분, 71시간 38분이 남아 있었다. 시계의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내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직후 댄스는 방역에 나섰다. 가장 먼저 내린 지시는 한국 방산자산 동결이었다. 미국 내에 있는 한국 방산 관련 계좌, 서버, 기술 자료를 전부 동결하겠다는 것이었다. 2시간 뒤 재무부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읽는 순간 위장이 뒤틀렸다. 동결 대상이 없었다. 한국 방위사업명의 미국 내 기술 서버는 공문 발송 12시간 전에 이미 전량 본국으로 이전 완료된 상태였다. 금융자산도 마찬가지였다. 핵심 계좌들이 공문이 팩스기에 올라가기 반나절 전에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한국은 공문을 보내기 전에 먼저 짐을 뺀 것이었다.
미국이 자산 동결 카드를 꺼낼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모든 인지를 빼돌려 놓은 것이었다. 댄스가 주먹을 휘둘렀을 때 허공만 때린 꼴이었다. 자산 동결이 실패하자 댄스는 언론전으로 전략을 바꿨다. 한국의 공문을 동맹국의 터무니없는 갑질로 프레이밍했다. 하지만 시계는 댄스의 확신과 무관하게 움직였다. 48시간이 남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밥을 먹지 못했다. 금고 안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자꾸 머릿속을 침범했다. 미태평양 함대 72시간 내 붕괴. 한국의 공문에 적힌 데드라인도 72시간이었다. 같은 숫자였다. 한국이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정확했다. 24시간이 남았을 때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댄스의 폭주가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암호화 통신기를 꺼냈다. 한미 방산 실무 채널용으로 공식 외교 라인과는 별개로 운용되는 비밀 회선이었다. 나는 이 회선으로 한국방위사업청 법무팀장 서동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건 윌리엄 스탠턴 개인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네 번째 신호음 직전에 수화기가 들렸다. 서동철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다. 자정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상대국 고위 관료가 암호 회선으로 전화를 걸어왔는데 이 사람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제로였다. 서 팀장님, 윌리엄 스탠턴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꺼내려는 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스스로 알고 있었다. 록히드 마틴 차세대 무기 체계를 30% 특별 할인가에 제공하고 대금은 50년 분할 상환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 조건이면 한국에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데드라인을 철회해 주십시오. 말을 하면서도 얼굴이 달아올랐다. 세계 최강국 펜타곤의 수석국장이 상대국 실무팀장에게 할인 쿠폰을 내밀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사각사각사각. 서동철 팀장이 종이를 넘기고 있었다. 제안을 검토하는 걸까? 일말의 기대가 피어올랐다. 서동철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스탠턴 국장님, 귀하의 제안을 확인했습니다. 몇 가지 사실을 고지하겠습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멈췄다. 서동철의 음성은 여전히 차이 없었다. 첫째, 귀하는 해당 할인을 승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가격 결정권은 이사회에 있으며 펜타곤 수석국장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권한 없는 자의 비공식 할인 제한은 한미 방산계약법 제5조에 명시된 부당 거래 시도에 해당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셋째, 수화기 너머로 마우스 클릭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날카롭고 단 한 번의 클릭이었다. 본 통화 내용은 즉시 국제방산감시기구 투명성 장부에 미합 중국 측 부당 거래 시도로 등재됩니다. 피가 머리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내 비밀 제안이 기각된 것도 모자라 국제감시기구에 실시간으로 박제되고 있었다. 전 세계 방산 관계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투명성 장부의 윌리엄 스탠턴이라는 이름이 부당 거래 시도자로 영구히 기록되는 것이었다. 서 팀장님, 잠깐만. 그건 너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스탠턴 국장님, 검토 가치가 없으므로 즉각 기각합니다. 대체국 교체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남은 시간 내에 공식 채널을 통한 철회 공문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명시된 조항이 집행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통신이 끊겼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마우스 클릭 소리가 귓전에서 떠나지 않았다. 딸깍. 그 작은 소리 한 번에 내 제안이 기각되고 내 이름이 국제장부에 박제되고 미합 중국의 체면이 한 겹 더 벗겨진 것이었다. 데드라인 종료 1시간 전. 상황실에 다시 모였다. 댄스는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여전했다. 걱정 마. 자정되면 쟤들이 전화해. 반드시 살려달라고 빌 거야. 70년 동안 미국의 뒤를 따라다닌 한국이 마지막 순간에 무릎을 꿇을 거라고. 상황실 벽면의 디지털 시계가 11시 정각을 가리켰다. 1시간 남았다. 통신실의 전화는 단 한 통도 울리지 않고 있었다. 자정 정각이었다. 상황실의 디지털 시계가 0시, 0분, 0초를 찍었다. 댄스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통신 콘솔을 바라봤다. 전화가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댄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1분이 지났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2분, 3분. 상황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댄스의 입꼬리가 서서히 내려갔다. 5분이 지났을 때 댄스가 통신 담당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회선 고장 아니야. 확인해봐. 담당관이 회선 상태를 점검했다. 정상이었다.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는 없었다. 그때 상황실 모니터에 변화가 생겼다. 펜타곤 전산망에 연결된 중앙 스크린의 배경색이 갑자기 바뀌었다. 짙은 파란색이 아니라 붉은색이었다. 나는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다. 화면 중앙에 떠오른 문장을 읽는 순간 무릎에서 힘이 빠졌다. 한미방산 조약 제4조 사망 자동 집행. 원천 기술 연동 페널티 코드 가동 완료. 사람이 버튼을 누른 게 아니었다. 한국이 전화를 걸어서 최후 통첩을 한 것도 아니었다. 72시간이 만료되는 순간 사전에 전산망에 심어둔 코드가 인간의 승인 없이 자동으로 작동한 것이었다. 서동철 팀장이 데드라인 이전에 이미 모든 것을 설계해 놓았다는 뜻이었다. 마지막 순간에 한국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 자체를 시스템에서 제거해버린 것이었다. 화면에 로그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미합 중국이 기지불안 착수금 전액. 전산상 환불 불가 처리 완료. 한국 국고 영구 귀속 통보. 수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한국의 국고로 빨려 들어갔다. 차세대 무기 도입을 위해 선불로 지급했던 돈이었다. 그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알림이 화면에 떠 있었다. 댄스가 스크린 앞으로 뛰어왔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당장 전산망 복구해 코드 삭제하라고. 내 기술 담당관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30초 뒤 고개를 저었다. 부보 자관님, 코드가 한국 측 원천 서버에서 발동된 겁니다. 우리 전산망에서는 삭제 권한이 없습니다. 댄스의 주먹이 콘솔을 내리쳤다. 모니터가 흔들렸다. 하지만 화면 위에 붉은 로그는 흔들림 없이 계속 쌓이고 있었다. 한미연합기술 특허 권한 회수. 프로세스 시작. 미국산 차세대 요격 시스템. 도입 계약 전산 파기 완료. 대체 공급선 선정 절차 자동 개시. 한 줄 한 줄이 올라올 때마다 상황실의 공기가 한씩 차가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모니터 앞에 서서 떨리는 다리를 가까스로 버텼다. 이것이 서동철이 전화를 끊기 전 클릭한 마우스의 결과물이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지금 이 화면 위에서 미합 중국의 방산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상황은 댄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폭발했다. 데이비드 밀러 팀장이 사라졌다. 정확히 말하면 밀러가 상황실에서 빠져나간 시각은 자정 5분이었다. 나는 화장실에 간 줄 알았다. 하지만 밀러는 화장실이 아니라 펜타곤 지하 보안 통신실에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런던으로 전송건을 완료했다. 밀러가 보낸 것은 두 개의 파일이었다. 하나는 일본 방위성의 극비 내부 보고서였다. 제목은 한국 이탈 시 일본 방어선 영향평가였다. 나머지 하나는 영국 국방부의 기밀 문서로 K방산 대책의 대체 가능성 분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이 두 문서는 펜타곤 내에서도 최고 보안 등급으로 분류되어 열람 권한을 가진 인원이 양손에 꼽을 정도였다. 밀러는 이 문서들을 영국 런던의 에드워드 휴즈에게 보냈다. 영국 최대 일간지의 안보 전문 수석 에디터였다. 런던 시각으로 새벽 5시 에드워드 휴즈의 기사가 전 세계로 송출됐다. 헤드라인은 이랬다. 미국의 어리석은 착각이 사흘 만에 미국을 삼류 국가로 만들었다. 기사 본문에 일본 방위성의 내부 보고서가 원본 그대로 첨부되어 있었다. 핵심 결론은 명확했다. 한국이 미국과의 방산 협력에서 이탈할 경우 일본의 자체 방어선은 72시간 이내에 붕괴한다. 일본 방위성 스스로가 인정한 분석이었다. 영국 국방부 문서는 더 충격적이었다. K방산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서방 기술은 현존하지 않으며 최소 15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는 평가였다.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국 중 하나인 영국이 한국의 방산 기술을 대체 불가능하다고 공식 문서에 적어 놓은 것이었다. 이 기사가 각국 외교부에 퍼지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상황실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온 전화가 아니었다. 동맹국들에서 온 전화였다. 프랑스, 독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하나같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게 사실입니까? 미국이 한국을 발로 찬다는 게 사실입니까? 댄스가 길길이 날뛰었다. 누가 유출했어 누구야? 테이블 위에 서류를 쓸어 던졌다.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한 가지를 알아챘다. 밀러가 보이지 않았다. 밀러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나는 곧바로 이해했다. 밀러가 유출자라는 것을 30년 커리어의 후배가 댄스의 갑질에 환멸을 느끼고 진실을 세상에 터뜨린 것이었다. 동맹 파기 절차 진행률이 32%, 45%, 58%로 오르는 동안 나는 벽에 등을 기대다가 그대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댄스가 내 안보 평가서를 찢어버렸을 때 나는 그 서류를 주워 담지 못했다. 밀러가 항변했을 때 나는 밀러를 제지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때 나는 그 진실을 금고에 가뒀다. 서동철 팀장에게 비굴한 할인 제안을 했을 때 나는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스스로 벗어던졌다. 매 순간 나는 가장 비겁한 선택만 해왔다. 그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났다. 평택기지 행정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상황실에 울렸다. 펜타곤, 여기 평택입니다. 오늘 아침부로 기지 전력이 상업용 요금으로 전환됐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금액이 말도 안 됩니다. 오산 기지에서도 같은 보고가 들어왔다. 수도 요금이 상업용으로 전환됐다는 것이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정부가 동맹 특별 요율로 제공하던 전기와 수도가 하룻밤 사이에 시가의 몇 배로 뛰어오른 것이었다. 일부 시설에서는 단전과 단수 조치까지 실행됐다. 현장 지휘관들이 펜타곤 직통 라인에 매달렸다. 병사들, 식당, 냉장고가 꺼졌습니다. 활주로, 야간 조명 전원이 차단됐습니다. 정수시설이 멈추면 위생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명이었다. 세계 최강 미군이 전기와 수도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뉴욕 증시가 열렸다. 오전 9시 30분 개장벨이 울린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로키드 마틴 주가가 15% 폭락했다. 보잉도 마찬가지였다. 150억 달러짜리 차세대 요격 시스템 계약 파기 소식이 시장을 덮친 것이었다. 월스트리트의 방산 애널리스트들이 일제히 미국 방산의 최악의 날이라는 리포트를 쏟아냈다.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시가총액이 개장 5분 만에 수백억 달러씩 증발했다. 그 다음 소식들이 릴레이처럼 쏟아졌다. 프랑스 국방조달 총국장 로랑 뒤부아가 한국방위사업청 실무단이 묵고 있는 파리의 호텔에 나타났다. 들고 온 것은 서류 가방이 아니라 최고급 샴페인이었다. 뒤부아가 내민 제안서의 내용이 펜타곤 정보망에 잡혔다. 읽는 순간 나는 의자 등받이를 움켜 잡아야 했다. 미국이 내야 할 위약금의 3배를 현찰로 한국에 선입금하겠다는 제안이었다. 그 대가로 K방산 독점 우선권을 달라는 조건이었다. 프랑스 국방부가 동시에 내부 문건에 서명했다는 후속 보고가 왔다. 미제 F-35 도입 보류 및 K방산 긴급 도입 검토 지시서. 뒤부아는 호텔 로비에서 샴페인 코르크를 직접 따며 한국 실무단과 건배를 했다고 한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방산 패권이 무너지는 그 순간 프랑스는 축배를 들고 있었다. 나는 이 보고를 댄스에게 가져갔다. 댄스는 읽고 나서 코웃음을 쳤다. 프랑스 겁쟁이. 프랑스가 뭘 할 수 있겠어. 두 번째 소식이 날아왔다. 사우디아라비아였다. 미합 중국 방산 수출의 최대 고객, 매년 수백억 달러의 미국 무기를 사가는 황금 거위. 그 사우디의 국방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회의 중입니다.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3번 더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네 번째 통화 시도에서는 비서가 답했다. 장관님께서 서울행 전용기에 탑승하셨습니다. 서울행. 사우디 국방장관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가고 있었다. 사우디 국방장관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생방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세계 언론 카메라 앞에서 400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매 계약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한국의 천궁이 풀 패키지 도입 계약서에 서명했다. 펜이 종이 위를 긋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400억 달러. 그 숫자가 미국의 장부에서 한국의 장부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속보가 계속 쏟아졌다. 독일이 차기 주력 전차 사업을 K 흑표 단독수의 계약으로 확정했다. 에이브럼스도 독일 자국 레오파르트 후속 기종도 아닌 한국의 K를 선택한 것이었다. 호주 해군이 미국과 진행 중이던 차기 호위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다. 폴란드가 방공 시스템 도입을 한국 대안으로 검토하겠다는 공식 서한을 서울로 보냈다. 그리고 영국이 움직였다. 영국 의회가 24시간 철야 회의를 소집했다. 안건은 단 하나였다. 한국산 방산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 특별조달법 개정안. 영국이 미국에 가장 가까운 혈맹이라는 그 영국이 한국 무기만 관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상정한 것이었다. 의회 표결 결과는 만장일치 통과였다. 댄스가 뒤부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프랑스가 미합 중국 등에 칼을 꽂는 거야. 나토 동맹을 박살낼 셈이야. 수화기 너머로 뒤부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문장이었다. 댄스. 시장은 겁쟁이가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네. 자네가 신뢰를 먼저 부젬잖아.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프랑스 국방조달 총국장이 미합 중국 백악관 수석 부보좌관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것이었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전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지도가 떠 있었다. 미합 중국을 나타내는 파란색 마커들이 하나 둘 꺼지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 꺼지고, 사우디에서 꺼지고, 독일에서 꺼지고, 호주에서 꺼지고, 폴란드에서 꺼지고, 영국에서 꺼졌다. 파란 마커가 꺼진 자리에 새로운 색이 채워졌다. 빨간색이었다.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색이었다. 나는 그 지도를 넋놓고 바라봤다. 미국이 스스로 내팽개친 자리를 다른 나라들이 주워가는 것이었다. 댄스가 발로 걷어찬 동맹의 빈자리를 콧대 높은 유럽과 중동의 강대국들이 현찰 다발을 들고 선점하러 달려온 것이었다. 그날 오후 주미 미국 대사가 서울 한국 국방부 정문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30분 뒤 대사에게서 보고가 왔다. 나는 그 보고를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차기준 정책관이 대사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사전 약속 서류가 미비하다는 것. 외교 프로토콜상 면담 요청에는 의제서, 수임 확인서, 본국 승인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대사가 빈손으로 왔다는 것이었다. 둘째, 데드라인이 이미 경과했다는 것. 72시간 이내에 공식 철회 공문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안에 관한 추가 면담 자체가 규정상 불가하다는 답변이었다. 미합 중국 대사가 대한민국 국방부 정문 밖에서 쫓겨난 것이었다. 서류 미비와 기한 경과, 이 두 가지 행정적 사유로 감정적 모욕이 아니라 규정에 의한 거절이었다. 차기준은 대사에게 불쾌한 표정 하나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규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전달했을 것이다. 그것이 한국식이었으니까 스크린 한쪽 구석에 한국방위사업청이 발신한 알림이 작게 떠 있었다. 집행 완료. 단 두 글자였다. 댄스의 성명서는 허공에 흩어졌지만 한국의 전산 알림 한 줄은 록히드 마틴의 주가를 박살냈고 미군 기지의 전기를 끊었고 수십억 달러의 청구서를 날렸고 미국 대사를 정문 밖으로 돌려보냈다. 그 두 글자가 스크린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집행 완료. 감정 없이, 오차 없이 이틀 뒤 미상원 군사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여야 구분이 없었다. 초당적이었다. 상원 의원 27명이 공동서한 결의안이 채택됐다. 댄스 수석, 부보좌관 즉각 직위 해제, 백악관 및 펜타곤 관련자 전원 청문회 소환, 댄스의 사진이 CNN 속보 화면에 떴다. 그 아래에 직위 해제라는 자막이 붉은색으로 깔려 있었다. 이틀 뒤 상원 군사위원회 공개 청문회가 열렸다. 전 세계 생중계였다. 청문회장에 카메라 배열대가 설치됐다. 증인석에 댄스와 내가 나란히 앉았다. 댄스는 양복을 새로 맞춰 입고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30년 된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위원장의 질문이 시작됐다. 댄스 전 부보좌관. 한국에 대한 방위비 5배 인상 결정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댄스가 마이크를 당겼다. 목소리가 안정되어 있었다. 이 순간까지도 댄스는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위원장님, 저는 펜타곤의 안보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했을 뿐입니다. 데이터의 정확성은 펜타곤 담당 국장의 책임입니다. 저는 잘못된 데이터를 전달받은 피해자입니다. 댄스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카메라가 일제히 나를 향했다. 댄스는 또다시 나를 제물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에 닿았다. 소형 녹음기였다. 그날 새벽 백악관 상황실에서 댄스가 나에게 조작을 지시하던 순간을 녹음한 것이었다. 30년 관료 생활의 습관이 만든 보험이었다. 댄스가 서류를 찢어버리고 가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오라고 협박하던 그 음성이 이 작은 기계 안에 들어있었다. 나는 녹음기를 꺼내 증인석 마이크 앞에 올려놓았다. 댄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상황실의 녹음이 청문회장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댄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재생됐다. 각하께서 이미 뱉으셨어. 한국 놈들이 없어도 우린 안전하다는 숫자로 예쁘게 포장해서 날이 밝기 전에 가져와. 그리고 이어지는 밀러 팀장에 대한 헌병대 협박, 데이터 조작 강요, 진실 은폐 지시,
댄스가 뱉은 모든 말이 세계 앞에 낱낱이 벗겨졌다. 녹음이 끝났을 때 청문 회장은 정적이었다. 댄스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렸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다. 위원장이 경비대를 호출했다. 헌병 2명이 댄스의 양팔을 잡았다. 댄스가 발버둥 쳤다. 이건 함정이야. 스탠턴 이놈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하지만 녹음은 댄스 자신의 목소리였다. 댄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댄스의 목을 친 것이었다. 헌병들이 댄스를 증인석에서 끌어냈다. 댄스의 구두가 바닥에 끌리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다. 전 세계가 그 소리를 들었다. 댄스가 끌려나간 뒤 청문회장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위원장이 나를 바라봤다. 스탠턴 국장, 증언하십시오. 나는 마이크를 당겼다. 30년 동안 한 번도 떨리지 않았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그리고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윌리엄 스탠턴 펜타곤 동아시아 안보국 수석국장으로 30년간 한미동맹의 숫자를 다뤄온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그 30년의 비겁함을 고백하려 합니다. 숨을 들이마셨다. 댄스 전 부보좌관의 지시로 한국군 전력을 0으로 조작한 보고서를 만들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의 슈퍼컴퓨터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한국군은 미국 없이 단독 생존이 가능하며 오히려 미국이 한국 없이는 태평양 방어선을 72시간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다. 상원의원들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 진실을 금고에 가뒀습니다. 댄스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연금과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국가 안보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K방산의 진짜 위력을 숫자로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의 비겁함이 미합 중국에 수백억 달러의 손실과 동맹의 붕괴를 안겼습니다. 목이 메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은 반드시 해야 했다. 우리가 그들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동맹의 신뢰를 얄팍한 계산기와 오만함으로 발로 차버린 제국에게 남은 것은 수백억 달러의 청구서와 처참한 자멸뿐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1초, 2초, 3초, 그리고 방청석 어딘가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다. 1명이 2명이 되고 10명이 됐다. 박수가 파도처럼 청문회장을 채웠다. 상원 의원들이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27명 전원이 기립했다. 나는 증인석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박수 소리가 귀를 채웠지만 내 안에는 박수 대신 30년의 무게가 내려앉고 있었다.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여전히 나를 비추고 있었다. 전 세계가 보고 있었다. 미합 중국의 관료가 전 세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국이 맞았다고 자백하는 모습을, 그것이 그날 새벽 2시 나는 잠옷바람으로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끌려갔다. 문을 여는 순간 쌍욕이 먼저 날아왔다. 댄스 수석 부보좌관이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내 얼굴을 노려보고 있었다. 저는 윌리엄 스탠턴, 펜타곤 동아시아 안보국 수석국장으로 30년째 한미동맹의 숫자를 다뤄온 사람이다. 그 30년의 경험이 그날 밤 단 한 푼의 가치도 없다는 걸 깨닫는데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상황실 스크린에는 이미 전 세계 언론이 미쳐 돌아가고 있었다. 한국은 무임 승차 기생충, 방위비, 5배, 아니면 철수, 자극적인 속보가 쉴 새 없이 갱신되고 있었다. 백악관이 사전 협의 한 통 없이 긴급 성명 하나로 한반도 안보 70년의 균형을 단숨에 깨뜨려 버린 것이었다. 30만 명의 태평양 주둔군 운명이 걸린 사안을 심야 뉴스 한 줄로 터뜨린 것이었다. 댄스가 입을 열었다. 스탠턴, 한국 놈들한테서 돈 뜯어낼 군사적 근거를 내놔. 그 목소리에는 국가 안보에 대한 고민 따위는 없었다. 나는 코트 주머니에서 구겨진 안보평가서를 꺼냈다. 출발하기 전 급하게 챙긴 것이었다. 한미동맹 구조의 기본 골격, 주한미군 철수 시 태평양 방어선에 미치는 연쇄 효과, 한국군의 현재 전력 수준, 30년 동안 축적한 데이터의 핵심만 줄인 서류였다. 나는 그 서류를 댄스 앞으로 밀었다. 부보좌관님, 이 자료부터 보셔야 합니다. 한국을 압박하기 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댄스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3초도 안 됐을 것이다. 그는 그 서류를 양손으로 찢어버렸다. 반으로, 그리고 다시 반으로 30년치 안보 데이터의 정수가 4조각이 되어 테이블 위에 흩어졌다. 댄스가 찢어진 종이 조각을 손끝으로 튕기며 코웃음을 쳤다. 스탠턴, 각하께서 이미 입을 여셨어. 전 세계가 들었어.
이제 네가 할 일은 각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숫자를 만드는 거야. 숫자를 만들라. 분석하라는 게 아니었다. 존재하지 않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가짜 데이터를 조립하라는 뜻이었다. 위가 뒤집히는 것 같았다. 펜타곤에서 30년 동안 나를 지탱해온 건 숫자의 정직함이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게 내 신조였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그 신조를 내 손으로 부수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댄스가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전환됐다. 백악관 성명서 초안이 떴다. 거기에는 이미 한국군 단독 전력 부재 확인이라는 문구가 버젓이 박혀 있었다. 아직 시뮬레이션은 돌리지도 않았는데 결론이 먼저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보이지? 빈칸만 채우면 돼. 한국이 우리 없이는 사흘도 못 버틴다는 숫자를 이어 깔끔하게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이건 안보 정책이 아니었다. 동맹국을 인질로 잡고 돈을 뜯어내겠다는 각본이었다. 그 각본에 펜타곤의 직인을 찍으라는 것이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데이비드 밀러 팀장이 벌떡 일어났다. 밀러는 나보다 15살 어린 전략 분석관이었다. 태평양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직접 설계한 사람이기도 했다. 부보좌관님, 시스템에 거짓 변수를 넣으면 이후 모든 안보 시뮬레이션의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이건 한국 문제가 아니라 미합중국 국방 시스템 전체의 문제입니다. 밀러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하지만 댄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밀러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움직임이 느릿느릿할수록 상황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밀러 팀장,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알아? 백악관이야. 여기서 군말하면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헌병대 소환장이 올라가 있을 거야. 보안서약 위반, 직무 불복종, 아니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간첩 혐의도 갖다 붙일 수 있어. 뭐가 좋아? 상황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밀러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밀러가 입을 열려는 순간 내가 먼저 밀러의 팔을 잡았다. 밀러, 앉아. 밀러가 나를 돌아봤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왜 막느냐는 표정이 역력했다. 하지만 나는 밀러보다 오래 이 바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댄스가 헌병대를 들먹인 순간 이건 토론이 아니라 협박이 됐다. 30년 커리어, 연금, 가족의 의료보험. 그 모든 것이 댄스의 손가락 끝에 달린 것이었다. 비겁했다.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밀러까지 끌려 내려가는 걸 눈앞에서 볼 수는 없었다. 밀러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고개를 떨궜다. 주먹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입은 다물었다. 댄스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의자에 몸을 파묻었다. 다리를 꼬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마치 이 모든 게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듯이. 정리하지, 스탠턴. 한국군이 우리 없이는 사흘도 못 버틴다는 시뮬레이션을 돌려 날이 밝기 전에 내 책상에 올려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막혀 있었다. 상황실 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복도의 형광등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등 뒤에서 댄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측근에게 농담을 던진 모양이었다. 미합중국의 동맹 70년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터져나온 웃음이었다. 밀러가 옆에서 나란히 걸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밀러의 호흡이 거칠어진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펜타곤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워싱턴의 새벽은 아직 어두웠다. 냉전의 끝자락부터 걸프전, 아프간, 이라크, 그리고 한반도. 내 손을 거친 시뮬레이션의 숫자들은 언제나 정직했다. 그 숫자들이 미합중국을 지켜왔다고. 나는 그렇게 믿어왔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숫자를 조작하러 가고 있었다. 30년 경력의 끝이 이것이라니. 펜타곤 지하 3층 벙커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밀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국장님, 시스템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변수를 아무리 조작해도 결론이 맞아떨어지려면 한국군 전력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해야 해요. 그건 흔적이 남습니다. 밀러의 말이 맞았다. 펜타곤의 전략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입력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스스로 검증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숫자를 조작하면 시스템이 경고를 뱉을 게 뻔했다. 밀러가 터미널 앞에 앉았다.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고 나를 올려다봤다. 시작하겠냐는 눈빛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거운 고개를 겨우겨우 끄덕였다. 댄스가 원하는 결론은 단순했다. 한국은 껍데기. 미국이 빠지면 사흘 만에 무너진다. 나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변수를 넣어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K 흑표 전차의 전력을 절반으로 깎고
K9 자주포의 사거리를 축소하고 현무 미사일의 명중률을 의도적으로 낮추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내 30년의 전문성을 동원해서 거짓말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밀러의 첫 번째 변수 입력이 시작됐다. K2 흑표 전차의 실전 데이터였다. 기동력, 화력, 장갑 방호 수치를 시스템에 밀어 넣었다. 그런데 밀러가 이상한 짓을 했다.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넣었다. 밀러 뭐 하는 거야? 국장님, 조작하려면 원본 결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점이 없으면 어디를 깎아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밀러가 K9 자주포, 현무탄도 미사일, 해성대함 미사일의 스펙을 순서대로 시스템에 올렸다. 한국군의 주력 무기 체계 전체가 슈퍼컴퓨터의 연산 회로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시뮬레이션 구동까지 통상 4분이 걸렸다. 나는 그 4분 동안 종이컵에 남은 커피를 마셨다.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화면이 바뀌었다. 결과값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숨이 턱 막혔다. 눈을 비볐다. 다시 봤다.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군 단독 전력 평가, 동부 생존 등급, A+, 주변국 재래전 억제력 판정, 압살 수준. 밀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니터의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다.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맞을 리가 없었다. 아니, 맞으면 안 됐다. 한국이 미국 없이 주변국을 압도한다는 결론은 댄스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였으니까 나는 밀러의 어깨를 잡았다. 변수를 잘못 넣은 거 아니야. 다시 확인해봐. 밀러가 입력 로그를 하나하나 짚었다. 오류는 없었다. 데이터는 정확했고 시스템은 정상 가동 중이었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기계의 실수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주한미군 철수 변수를 넣어 미군이 완전히 빠진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가 어떻게 변하는지 돌려봐. 밀러가 변수를 수정했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 완전 철수. 태평양 함대 지원 불가. 공군 전개 차단. 미국의 군사적 존재를 한반도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설정이었다. 이 조건이라면 한국군의 생존 등급이 떨어져야 정상이었다. 결과가 나왔다. 화면을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한국군 단독 생존 판정. 완벽. 그리고 그 아래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장이 한 줄 더 있었다. 미태평양 함대 작전 지속 능력. 주한미군 철수 후 72시간 이내 연쇄 붕괴. 미국이 한국에서 빠지면 한국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이 무너진다는 뜻이었다. 4분이 걸려 나온 결론이 30년 동안 내가 믿어온 구조를 통째로 뒤집어 버렸다. 국장님, 밀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 숫자가 맞다면 한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킨 게 아니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밀러가 맞았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 3번 더 돌렸다. 한국군 전력을 70%로 깎고 탄약 비축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마지막에는 전력의 절반을 증발시키는 시나리오까지 넣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그런데도 시스템은 한국군의 단독 생존을 유지했다. 등급이 B+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주변국 재래전 억제력을 보유한다는 판정이었다. 반대로 태평양 함대 붕괴 예상 시간은 63시간, 51시간으로 계속 앞당겨졌다. 밀러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제가 돌릴 때마다 우리 쪽이 더 망합니다. 이건 기계 오류가 아니에요. 나는 모니터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0년 동안 내가 다뤄온 숫자들이 지금 내 앞에서 하나의 사실을 외치고 있었다. 한국은 껍데기가 아니었다. 한국은 태평양 안보의 핵심 기둥이었고 그 기둥을 빼는 순간 무너지는 건 한국이 아니라 미합중국이었다. 밀러가 출력 버튼을 눌렀다. 프린터에서 보고서가 나왔다. 따뜻한 종이를 손에 쥐는 순간 손가락이 떨렸다. 이 종이를 댄스에게 가져가면 나는 끝장이었다. 가져가지 않아도 끝장이었다. 나는 그 보고서를 접어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금고 비밀번호를 돌리고 자물쇠를 잠갔다.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진실을 가뒀다. 바로 그 시각, 댄스는 별도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주미 한국 대사관에 직접 전화를 건 것이었다. 댄스가 당직 참사관에게 한 말은 이랬다. 한국 친구들, 수표 끊어올 준비나 해. 아침까지 안 오면 짐 싸야 할 거야. 조롱이었다. 외교적 언어의 탈을 쓴 모욕이었다. 그런데 대사관의 반응이 이상했다.
NSA 감청 기록에 따르면 한국 대사관 참사관은 댄스의 발언에 단 한마디의 감정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 부보좌관님의 발언 원문을 텍스트로 본국에 선고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그 한마디만 남기고 통신을 끊어버렸다. 나는 그 감청 기록을 읽으면서 묘한 불안을 느꼈다. 일반적으로 동맹국이 이런 모욕을 당하면 격앙되거나 최소한 유감을 표명한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런 감정도 내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 상황 자체가 자기들의 시나리오 안에 있다는 듯이 담담하게 기록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NSA 분석관이 내 책상에 급보를 올렸다. 한국 국방부 내부통신 감청 내용이었다. 나는 호소문이 올 줄 알았다.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해달라는 탄원이나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초안 같은 것을 예상했다. 화면에 뜬 문서의 제목을 읽는 순간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한미동맹 법적 파기 절차서 최종본. 호소가 아니었다. 파기였다. 한국은 미국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대신 스스로 줄을 끊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도 감정적인 성명서가 아니라 법적 절차서를 한 글자 한 글자가 조항번호와 이행기한으로 채워진 서류를 완성하고 있었다. 감청 기록의 마지막 줄에는 차기준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국방부 정책관이었다. 이 사람의 지시가 기록되어 있었다. 감정이 섞인 문장은 모두 삭제하십시오. 남길 것은 숫자와 법조항뿐입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워싱턴이 한국의 굴복을 기다리며 조롱을 퍼부을 때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감정 대신 조문을, 호소 대신 기한을, 분노 대신 숫자를 무기로 장전하는 전쟁이었다. 오전 9시 정각. 펜타곤 통신실의 팩스기 30여 대가 동시에 울렸다. 나는 급히 내려갔다. 인기계음이 방을 채우고 있었다. 한 대가 아니라 30대가 일제히 종이를 토해내는 광경은 처음이었다. 하사관이 가장 먼저 출력된 용지를 건넸다. 첫 줄을 읽었다. 미합 중국의 일방적 철수 의사. 공식 접수 및 후속 조치 통보. 건조한 글씨체. 사무적인 문장. 감정이 담긴 단어는 한 글자도 없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직인이 붉게 찍혀 있었다. 그 붉은 원형 인장을 보는 순간 커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나는 공문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본 공문 수신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72시간 이내에 철수 발언에 대한 공식 철회. 공문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아래 명시된 3개 조항은 예외 없이 자동 집행됩니다. 72시간, 사흘이었다. 한국이 미합 중국에 사흘의 기한을 준 것이었다. 아래로 눈을 내렸다. 요구 조건 제1항. 주한미군 기지 무상, 임대 계약 즉각, 폐기 및 소급 과태료 부과. 오산, 평택, 군산, 대구, 한반도 전역에 퍼져 있는 미군 기지의 토지 사용료를 소급해서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수십 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용해온 부지들이었다. 소급 과태료의 규모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다가 포기했다. 천문학적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다. 요구 조건 제2항. 미국산 차세대 요격 시스템 도입 계획, 전면 백지화 및 선수금 환수. 150억 달러짜리 계약이었다. 이 계약이 취소되면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태평양 사업부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었다. 요구 조건 제3항. 한미연합 방산기술 특허 권한 연구 회수. 이 조항을 읽는 순간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질 뻔했다. 한미연합 개발로 만들어진 무기체계의 특허권을 한국이 영구적으로 회수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무기들 중 한국 기술이 들어간 장비가 얼마나 되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 조항이 집행되면 펜타곤의 무기 조달 체계 자체가 마비될 수 있었다. 세 개의 조항 아래에 차기준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작성자였다. 감청에서 봤던 그 이름. 감정을 모두 지우고 숫자와 법조항만 남기라고 지시했던 사람. 이 공문은 그 지시의 결과물이었다. 단 한 줄의 호소도, 한 단어의 유감 표명도 없었다. 오직 조항 번호와 이행 기한과 집행 절차만이 기계처럼 나열되어 있었다. 백악관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댄스는 이미 공문을 읽은 뒤였다. 바닥에 구겨진 팩스 용지가 3장 흩어져 있었다. 댄스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밖이었다. 허풍이야. 쟤들이 감히 미합 중국에 기한을 걸어 사흘 지나면 울면서 전화할 거야. 나는 차기준의 통화 기록을 댄스에게 건넸다. 그 무렵 국무부 차관이 차기준 정책관에게 직통 전화를 건 기록이었다. 차관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공문이 대체 뭔가 미합 중국을 상대로 기한을 정하다니.
외교적 결례도 정도가 있지. 차기준 정책관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었다. 숨소리 하나 흔들리지 않은 것으로 분석관이 판단한 음성이었다. 차관님,